브런치 잘 들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복직을 하시기 때문에 당분간 청취가 어려울 것 같다는 아쉬운 말씀을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도 일 열심히 하셔야죠. 예, 또 시간 나실 때마다 챙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을 맡아주시는 두 분입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시간이 들만한 주제를 먼저 좀 앞에 골라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심소득 그리고 기본소득을 놓고 지금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좀 알고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어져요. 전혜영 교수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정용실의 뉴스브런치의 특징이 쉽고 재밌다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향, 예, 지향. 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제도에 관한 특히 현금성 복지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복지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상급식도 복지제도인데 그렇죠. 아이들에게 밥 먹을 돈을 주진 않아요. 네. 자, 의료보험제도 아프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 의료보험을 계속 대부분의 전 국민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직접 병원비를 주는 방식은 아니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의 공통점은 현금 지급성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금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은 현금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 화폐라는 것은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시간이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지급성 복지제도라는 점은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현금성 복지제도가 사실 일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처럼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이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좋게 표현하자면 새로운 경제 아젠다이고 조금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검증이 필요하다. 이론도 비판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을 보면 일단 공약상의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줄을 쭉 세워놔서 딱 중간에 자른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면 이 기준이 약 6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연수입이. 예. 정확하게 말하면 4인 기준 연소득이 5,85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설명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6천만 원으로 한번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6천만 원 안 되는 층이 대상이 되는데 이 4인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2천만 원이다. 그럼 4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4천만 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절반인 2천만 원을 지급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는 대신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뭐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비롯한 일부 복지 정책은 조금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대상이 소득이라든가 이것을 대상으로 선별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편성이 강화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고 세부 내용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연간 50만 원, 2단계는 연간 100만 원, 3단계는 연간 500만 원이고 오세훈 시장과의 차이점은 대상도 다르지만 복지정책, 제가 말씀드린 각종 복지정책은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미 이것을 공약으로 낸 바가 있고 계속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면서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두 단체장이 장외 온라인을 통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자, 이재명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서 증세 없이 서울에서 매년 17조 원을 만약 만든다면 5병이어에 가까운 능력이다. 5병이어 물고기 5마리로 뭐 물고기 2마리, 뭐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라는 성경에 나오는 교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다. 실행 가능한 정교한 방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꼬집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는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이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선별 복지 정책인데 그렇다면은 납세자 모두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훨씬 더 현금성 살포에 가깝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또 반박에 나섰는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것이 가짜 기본소득이고 현금 살포 동무대에 막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했고 이제 17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안심소득이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런 논쟁이 붙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민주당 내의 일부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도 비판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세균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이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냈고요. 또 지금 사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일부 주자들도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새로운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지금 경제학자들도 의견들을 내고 있고 그것에서 일부를 지금 차용해서 기본소득, 안심소득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현실에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잘 맞을지 아직 뭐 실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눈으로 검증한 바는 없지만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제 안심소득이라는 건 결국 선별적 기본소득에 가까운 거고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거는 보편적 기본소득이잖아요. 예,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은 전 택하지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마치 얼마 전에 여성할당제 논의처럼 폐지 아니면 존치, 택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이게 추상적인 담론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뭘 택하라 그러면 이 두 분만의 논쟁을 보고 저는 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이유는 일단 이재명 지사의 그 기본소득과 관련해가지고는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어요. 3단계는 500만 원 준다면서요. 예. 500만 원 1인당 지급하면 자발적 실업이 얼마나 급증을 할지 걱정이 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부유층에다가 또 지역 화폐를 주는 거는 그냥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 한 번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저탄고지가 요즘 다이어트의 그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이거를 굳이 뭐 보조를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오세훈 후보의 안심소득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에 일단 이것도 재원 마련에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뭐 중위소득 미만의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중간에 50% 기점으로 해가지고 51% 49% 간에 그 형평의 논란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소득만 가지고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럼 자산은 어떻게 고려를 할 건지 소득이 매년 달라지면은 매년 그 표본을 다르게 산출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또 바로 여기에 대해서 형평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만 내고 받는 건 없냐 이거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오세훈 시장의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로 세금 뺏어가고 되로 준다 또 이런 얘기도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평의 문제가 커지면은 그만큼 이 사회의 갈등 비용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적은 액수라도 다 나눠주는 게 낫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의견 다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논쟁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과거의 선거를 보면은 이쪽은 성장 저쪽은 분배해가지고 성장 아니면은 분배 택하라는 식으로 갔었는데 이제 분배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같이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어떤 분배의 문제 같은 게 어떤 진보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수 경제학자 프리드먼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이미 부의 소득세를 제창을 해가지고는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거를 가지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수 진보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이 시발점으로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게 더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제도 다 재원 마련에서는 걱정스럽다라는 입장을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영 교수께서는? 저는 좋아요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만한 이 현상의 어떤 숨겨진 함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보수 진보 모두 고민을 깊게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정강 정책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2020년 9월 2일 제정이 된 정강 정책 기본정책 1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의 하위 항목 1-1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국민의힘 이번에 대표 주자로 나왔던 인물 중에서 기본소득을 언급한 인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예. 자, 김웅 의원이 맞아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통행해오던 기존 문법과 좀 많이 다른 얘기를 한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렇죠. 내년 대선에 기본소득 얘기 없이 레이스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만의 기본소득 즉 보수 정당에서도 이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이 저는 그런 점에서 일부분은 공통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금지급성 복지제도라든가 일정 부분 양극화를 위한 재원의 재분배를 통한 것에서는 공통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이 재원 마련 역시 구체성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전문가 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재원이 마련되려면 의회와 조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를 만약 정리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복지제도 있지만 큰 복지제도는 보건복지부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복지제도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 안 하고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닌다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내년 6월까지 임기인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계속 기본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신설을 비롯한 새로운 세제 도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300조 원의 예산을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이게 새로운 세제를 도입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합의와 그에 반대되는 저항을 부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계에서의 지금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맞물려서 이게 경제적으로 위축시키지 않고 또 소비자에게 이것이 전가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필요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지사가 넘어야 될 벽은 지금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잘못하면 선언에 그치고 만약 이재명 지사가 대선 주자가 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나중에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공약에 그칠 좀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이런 걸 주장을 하려면 너무 선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원 마련이라든가 또 당내의 어떤 우군 의회라든가 의원들 간에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되는지에 대한 검증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성장과 분배라는 게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분배에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둘의 균형을 어떻게 잘 잡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결국은 재원 마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에는 또 다른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정치적 의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이 괜찮으면은 또 국민이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정책이라는 거는 정치권에서 내는 거고 수요를 감안해서 내는 건데 지금 외국에서도 저커버그라든지 머스크들 이런 사람들 나서가지고는 그 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를 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줄어들고 또 더구나 코로나 위기까지 겹쳤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당연히 논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설계를 잘해서 국민한테 받아준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대선 캠프가 본격적으로 꾸려지면은 전문가 집단들이 다 몰릴 거란 말이에요. 경제 전문가부터 복지 전문가들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 한 자리
숟가락 얹어놓고 뭐 다음 한 자리 하기를 원하면은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뭔가 기여를 하겠다, 이 후보를 당선시키겠다 해가지고는 분명히 후보가 주장하는 어떤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설계를 할 텐데 예. 좀 더 짜임새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국민들이 취사 선택을 한다면은 반드시 이게 무슨 포퓰리즘 아니냐, 뭐 포퓰리즘으로 흐를 것이다, 그렇게 단정하고 멀리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의미 있는 논쟁이긴 한데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너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보이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출신의 광역단체장이 있는 곳에 이걸 같이 하자고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광역단체에서 답변을 안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라든가 사회적 차기의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 격차 해소, 소득 분배, 실업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데 사회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문제의 몸통은 다른 곳에 있고 꼬리만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지금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민주당에서 이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대표도 비판을 다르죠. 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약간 선발주자격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때림으로써 본인들의 인지도를 올리려는 것은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치열한 논쟁은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지 너무 뭐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폄훼할 것을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복지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치열하게 논쟁을 하되 다만 이 문제가 계속 대선이 이후에도 어떤 당내 갈등 문제, 과거에 보수당에서 법인세를 놓고 계속 당내 갈등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되고요. 대선 전에 조금 더 정제된 공약을 국민들에게 좀 선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본소득이 이재명 지사의 브랜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다른 연금제도의 개혁은 어떻게 갈 것인지, 성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과 같이 아울러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양극화에 대한 문제 의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책 논쟁을 한다는 건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어떻게 구체성을 가진 정책들이 더 추가되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성범죄 보도나 재판에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이제 저희 뉴스브런치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 표현을 바꾸는 쪽으로 지금 훈령을 개정한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어요. 어떤 배경과 계기가 있었던 건지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은 법에도 보면은 있거든요. 뭐 음란 행위가 뭔지 정의를 할 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이렇게 돼 있고, 몰카 촬영 처벌하잖아요. 근데 몰카 촬영 처벌할 때도 그 구성요건상에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검에 보면은 그 훈령이라는 거는 그 대검 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 규칙을 이제 훈령이라 그러는데 대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 지침이라는 훈령에 보면은, 그러니까 대검 안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뭔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적어 놓은 규정인데 여기 보면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안 느끼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수치심이라고 규정을 했냐 그러면서 대검의 어떤 양성평등위에서 이거를 수치심을 하지 말고 불쾌감으로 바꿔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건데 왜 그런 권고를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치심이라는 거를 어떤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면은 부끄러움 이런 게 들잖아요. 근데 성폭력을 당했을 때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상상하면은 부끄러움 전에 빡치는 거 아니에요? 빡치고 그다음에 불쾌감이 드는 건데 왜 수치심이라고 규정을 한 거는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해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들리잖아요. 약간 피해자다운 모습은 이런 거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사전적인 의미에서 오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보면은 이건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난 부분인데 얼마 전에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사람이 몰카 촬영범으로 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2심에서는 이 사람이 무죄였어요. 그냥 신체 전체를 찍은 거를 가지고는 어떤 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불법 촬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는 이게 뒤집어졌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성적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갖는 그런 감정만으로 협소하게 규정해서는 안 되고 부끄러움 위에 분노나 공포, 모욕감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성적 수치심은 사전적인 의미는 여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넓혀서 본다 그러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차라리 여기도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 얘기는 독일에서는 이미 60년대에 있었어요. 판례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법령에서 전체로 불쾌감으로 바꾸라고 그때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네.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불쾌감이라는 말 자체로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강도가 세도 됩니다. 법률 용어를 빡침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적당한 용어가 뭔지는 네. 언어학자에게 좀 자문을 구해봐야 어쨌든 되겠습니다. 분노와 모욕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번 훈령의 개정 이것이 가지는 의미 또 이 검찰의 훈령이 바뀐다고 해도 어쨌든 그 성폭력 처벌법에는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실제로 크게 바뀌는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좀 듣고 싶네요. 저는 뉴스브런치에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이런 뭐 수사권 조정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검찰의 반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 평가를 하고요. 네.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신 건 아니고 검찰 내에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예.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이나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역량 평가를 해서 일부분 제시한 부분이 이건 아직 고쳐지지 않은 부분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훈령에서 여성 관련 사건이란 용어를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이거 안 바꿨습니다. 근데 성폭력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남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성인 남자들 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 여성이라고 쓰지 말고 성매매를 한 사람으로 개정해라. 왜냐하면 성매매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성매매 여성이라고 해놓으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편부, 편모 이런 용어도 한부모로 바꾸도록 했는데 아직 안 됐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부모가 한 명이면 정상가족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한자가 들어간 것이. 예, 한문 것이기도 하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이 지금 피해자다움에 대한 용어는 입법으로 여러 번 시도가 됐지만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대검의 훈령 개정이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게 판결이라든가 기소라든가 앞으로 수사 과정에 적용이 되려면 법적으로도 좀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 사회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용어 사용이 잘못된 거는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를 검찰에서 가장 빨리 그래도 개정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훈령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훈령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어떤 조직 내에서 효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법에 여전히 성폭력법에 보면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일단 개정이 돼야 어떤 사회 전반적인 수치심이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되겠구나. 그런 식의 그런 그 인식도 따라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앞으로 좀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 또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예,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